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오늘은 새벽에 해가 뜨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골집을 사시면요, 시골집뿐만 아니라 시골 땅을 사시면요, 여러분 호구 잡히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골집을 경매로 낙찰받으시는 것도 여러분 호구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 영상에서 무지하게 길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실 수도 있고 무슨 개소리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도 2018년도에 평창 집을 샀으니까 저도 호구가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먼저 조금 해볼게요. 제가 2017년부터 평창에 집을 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봤는데요.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평창에 내려와서 집을 봤습니다. 진짜 기름값도 많이 썼죠. 시골집을 조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골집을 팔고 싶은 사람이나 그 집을 중개하는 사람이나 모두 저 같은 호구를 찾는 겁니다. 자기들이 처분이 곤란한 집들을 받아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저 같은 호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도 눈이 있습니다. 딱 봐도 이거 사면 호구 된다. 그런 집은 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집이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집이 그나마 살만한 집이었어요. 이 집을 제게 판 집주인은 이 집을 정말로 팔고 싶어 했습니다. 이 집을 지은 분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자기는 봉평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봉평에 이사 오려고 집을 잘 지었는데 봉평에 있는 학교로 발령이 안 났대요. 그래서 집을 팔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당시 이 집에는 젊은 분 2분이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반면 저는 당장 이사를 오고 싶은 상황이었어요.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로 임자가 나타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 하는 말이 세입자는 자기가 알아서 다 해결하겠대요. 제가 이사 오는 날에 맞춰서 자기가 다 해결하겠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집 계약을 했습니다. 나중에 여기 살고 있던 젊은 분들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어요. 자기들이 2년 월세 계약하고 1년 정도 월세 내면서 살았는데 집주인이 그동안 받았던 월세를 모두 되돌려주고 이사 비용도 2회분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나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결국 세입자들은 1년 정도 무상으로 이 집에서 산 꼴이 된 거죠. 집주인이 이렇게 세입자에게 해준 것을 보면 얼마나 이 집을 팔고 싶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팔고 싶은 집을 제가 샀으니 저는 호구가 맞습니다. 대부분의 시골집이 그렇습니다. 다들 팔고 싶어서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려는 사람이 별로 없죠. 가끔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호구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시골집을 경매로 낙찰받으면 호구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골집 경매로 낙찰받으시면요, 진짜로 호구가 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시골집이 왜 경매로 나왔겠습니까? 팔리지 않으니까 경매에 나왔겠죠. 매매 시장에서 팔렸다면 경매까지 왔겠습니까? 물론 지금 제가 한 말은 논리적인 말은 아니에요. 이건 조금 이따가 뒤에서 보충 설명할게요. 아무튼 매매 시장에서 집주인이 시골집을 팔 수 있었다면 경매까지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에 나온 집들은 매매 시장에서 외면받은 집이라고 일단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팔리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경매에 나온 시골집들을
낙찰받으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호구가 맞습니다. 경매 물건의 소유자 겸 채무자도 처분이 곤란한 집을 낙찰받아줄 호구를 찾습니다. 경매 물건의 채권자 역시 자신들이 가진 채권 회수를 도와줄 호구 낙찰자를 찾는 겁니다. 진짜 호구가 되는 케이스는 경매 물건을 보고 혹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많은 집이거든요. 그런데 혹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몇 번 유찰이 되지 않았는데도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는 호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진짜 최악의 경우인 것 같고요. 또 경매 물건의 경우 매매와 달리 자세하게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장점과 단점 모두 입찰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장점만 보이고 단점을 보지 못한다면, 만약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그 단점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덜컥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는다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서야 그 단점을 깨닫게 된다면 진정한 호구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는 너무 많이 있어요. 자, 이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매매 시장에서 팔렸다면 경매에 나오지 않았다. 이 말의 논리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담보물건, 예를 들면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을 가진 채권자들은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 없이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로 근저당권을 가진 은행들의 경우 은행마다 다르긴 하지만 원리금이 2달에서 5달 정도 연체가 되면 바로 임의경매를 진행해 버립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집주인들이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대출을 갚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도시 아파트건 시골집이건 단기간에 매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부동산은 매도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임의경매는 몇 달만 연체해도 금방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시장에서 팔렸다면 경매에 나오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조금 비논리적인 측면이 있어요. 시골집을 매매로 산 저도 호구이고요. 시골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여러분도 호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끝낼 수는 없겠죠. 지방 소멸의 시대에 시골집을 샀으니 호구이긴 한데 호구가 되지 않는 길도 있습니다. 우선 만약 비싼 돈을 주고 시골집을 구매했더라도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을 넘어서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행복과 유사한 것을 누릴 수 있다면 호구가 아닌 거죠. 시골집을 구매하는 많은 분들은 시골집에 경제적이고 자본적인 투자를 한 것이 아닐 겁니다.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거면 도시에 투자하고 비트코인, 주식 투자했겠죠. 투자로 시골집을 샀다기보다는 비싼 돈을 주고 시골집을 구매해서라도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골집을 산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시골집을 샀으니 너는 호구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자연에서 건강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 시골집을 산 사람들에게 너 나중에 그 집 팔고 싶어도 죽어도 못 판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자신만의 자본주의적 관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비아냥을 대는 겁니다. 저도 시골집을 사는데 돈을 좀 많이 썼거든요. 제가 얼마 썼는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호구라고 너무 놀릴까봐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저 시골집에 돈 좀 썼습니다. 그런데 2018년 당시 하루라도 빨리 시골에 내려오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습니다. 이전 영상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둘째 아이가 자폐 아이거든요. 아파트 8층에 살다가 아이가 너무 뛰어서 1층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1층이면 마음이 좀 편할 줄 알았는데 옆집 아저씨가 너무 힘드셨는지 새벽 3시에 찾아오셨습니다. 새벽 3시에 저희 집 배를 누르시곤 새벽 늦게 찾아와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런데 아이가 너무 뛰어서 벽이 울린다고,
정말 정중하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더 이상 여기 도시, 여기 아파트에 살 수 없다. 그래서 시골에 빨리 왔습니다. 도시에서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항상 긴장하고 살았거든요. 사람들의 눈이 워낙 많으니 항상 긴장, 항상 죄송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아무도 없는 시골에 오니까 아이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부모인 저도 눈치를 안 보고, 그런데 신기한 건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니까 더 좋아졌어요.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니 부모인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너무 안정이 됐습니다. 결국 시골집에 몇 억 쓰고 아이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도시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것을, 안정감을 얻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호구가 아닙니다. 아마도 시골집을 사는 분들이 저마다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호구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보면 자본주의적 물질적인 관점에서 시골집과 땅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 나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20대, 저보다 한참 어린 친구인데 여기 평창에 내려온 친구예요. 딸기 농사를 지으려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좋은 대학 다니다가 좌퇴하고 아주 확고한 결심을 하고 온 케이스입니다. 제가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업적 마인드가 아주 확실해요. 자기는 돈 벌려고 왔다. 지금까지 해보니 분명히 더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을 하더라고요. 또 50대 선배님을 한 분 아는데 그분은 오래된 시골집을 샀어요. 그리고 직접 집을 리모델링했고 그 집에 살면서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물론 농사도 짓고 시골에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을 항상 열정적으로 운영하세요. 농어촌 민박은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선배님은 항상 바쁘세요. 시골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니 정년도 없죠. 요즘에 정년 없이 힘 닿을 때까지 원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메리트입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시골집을 매매로 사도, 시골집을 경매로 낙찰받아도 호구가 되지 않는 길을 우리는 분명히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에 담긴 이야기는 굉장히 단편적인 저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해가 다 떴네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again!